안녕하십니까. 자, 민법 총칙 마지막 법률행위 부과하겠습니다. 이 부과는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 줄임말입니다. 두 번째, 이 부관에 의하여, 부관 때문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즉, 이 부관은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 일단 조문을 좀 철저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이에요. 성립과 상관이 없어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기 위해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요거를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이려면 당사자가 부과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허가받아라, 법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건 부관이 아닌 거예요. 현재 사실, 과거 사실 안 돼요. 장래 발생 사실이어야 돼. 그 다음, 법률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게 부관이 돼요. 얘가 있죠. 갑이여력에 2024년 35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증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각과 을 사이의 상가 건물 증여 계약은 을이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을이 2024년 35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각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라는 법률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장래 사실이고, 당사자가 뭐가 있으니까 부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관은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구별은 장래 발생 여부예요. 시험 합격처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건 조건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해서 성년이 된다. 미성년 을이 성년이 된다. 확실하잖아요. 이런 걸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걸 법률행위 부관이라 한다. 그 중에 먼저 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단 말이죠. 그죠? 이거 조건이라 한다. 불확실.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거 부관이 아니겠죠. 두 번째, 조건은 표시가 돼야 조건이 돼요. 갑이 을에게 을이 시험에 붙으면은 상가 건물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준다 그랬어. 시험에 붙으면이라는 말을 표시 안 했어. 그럼 이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조건을 표시해야만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조건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조건은 단순한 동기에 불과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행위를 조건부행위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의 종류 두 종류, 정조건과 해제조건. 정조건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을 해요. 이게 정조건이에요. 갑이 을에게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시험을 합격을 해야 자동차를 주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정조건이에요. 자, 이 정조건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동산을 할부로 매매하는데, 단 을이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즉, 을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있어요. 이걸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대금 전부 지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되겠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됩니다.
정조건으로 하는 매매. 해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요. 갑이을에게 다달이 학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3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중단을 해요. 즉 을은 3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갑에게 학원비 내놔라는 권리가 소멸해요. 시험에 합격하면 소멸해. 그러니까 뭐예요? 해지 조건이 되는 거겠죠. 갑이 을에게 약혼 반지를 줘요. 증여입니다. 근데 갑과 을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을은 반지를 반환해야 돼요. 자, 을이 반지를 반환한다는 건 을은 반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지 않게 되면. 결혼하지 않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니까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 뭐죠? 혼인의 불성립.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 또 갑과 을이 땅을 매매하면서 언제까지 건축 허가를 받자. 만약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신청의 불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겠죠. 해제 조건. 자, 이런 식으로 정조건, 해제 조건이 어떤 건지 판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이라고요. 조건에 탈을 썼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151조 불법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불법 조건은 조건 자체가 반사에 질서적인 거예요. 이런 걸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불법 조건에 붙어 있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건만 무효가 된다라고 왕왕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판례가 갑이 첩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헤어지면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헤어지는 게 뭐예요? 갑을 간의 부척관계가 쪽나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반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을은 권리를 소멸한다는 거죠. 권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때 을은요.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져요. 헤어지면 아파트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은 헤어지면 반납한다, 반환한다라는 조건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법 조건이에요. 따라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암기해야 돼요. 기성 조건은 뭐냐?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여기 기성이에요. 이미 기자, 이룰 성자. 근데 이거를 당사자가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 자, 이때 정조건인 경우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해제 조건인 경우 그 행위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암기, 기정조, 기해무. 암기하세요. 공식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출문제에서 확인 한 번씩 해요. 기정조, 기해무. 암기합니다. 사망은 불능 조건이에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근데 이게 또 정지 조건이나 해지 조건인 경우가 있다. 자,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에게는 무효.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그에게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역시 앞머리 땁니다. 불정무, 불해조. 앞에 거하고 합쳐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암기합니다. 반드시 공식처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뭐 가족법상 행위 이런 것들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채무면제, 돈 갚지 마. 유언에 의한 증여,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죠. 이때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단독행위에도 원래 조건을 못 붙이는데 해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 유증 기억해 주세요.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꿔준 돈 100만 원 안 받을게. 이게 조건부 채무면제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 붙여버리면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5번 조건부 행위 효력. 조건 성취 전. 자, 역시 조문암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갑이 을에게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해놓고 을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잼자식이 팔아먹음으로써 을의 기대권 조건부 권리를 침해했어. 그거 하지 말아라. 만약에 침해하면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아직 미확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서 시험에 붙음으로 인해서 생길 을의 이익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이건 나중에 기한부 권리에 준용합니다.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가 있고요. 조건부 권리 처분.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자, 갑은 을에게 시험 붙으면은 상가 건물 주기로 했을 때 그 을의 권리, 기대권.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이 생기는 권리, 그 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가등기를 통해서 가등기 나중에 물건 가서 볼 겁니다. 수은일로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더라 말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150조.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시험 붙으면 을은 상가 건물이 생긴다. 이익. 갑은 상가 건물을 줘야 한다. 불이익. 자, 이때 을이 시험에 붙으면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야비하게 시험 합격을 방해했다면 을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신의 행위. 반대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이 생기는 을이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야비하게 합격을 했다. 컨닝 등을 통해서. 그럼 상대방은 불합격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반신의 행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번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항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조건이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판례 암기합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뻑하면 방해가 있은 때라고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방해가 있은 때가 아니고요.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렇게 됩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 암기 역시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성취가 됐다. 그때부터 행위는 효력이 생긴다. 해지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이 성취가 됐다.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장래형.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소급시키자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외적으로.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조문입니다. 조문 자체가 나오니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입증 책임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건 뭐냐 하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가 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을은 그냥 달라고 하고 있고요. 갑은 시험에 붙으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 사이의 증여가 그냥 증여냐 조건부 증여냐가 다퉈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조건부 증여라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사람이 증명해라. 어떠한 법률행위가 그냥 법률행위가 아니라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증여는 그냥 증여가 아니라 네가 시험에 붙으면 증여하는 거다. 라는 것을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무효 주장자. 아직 너는 시험에 붙지 않았으니 이 증여는 아직 효력이 없다. 나는 아직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증명해라. 즉 이런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정지 조건부 행위 밝혀졌어요. 갑이 싸우고 있어요. 시험에 붙었으니 내놔. 갑, 네가 붙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못 줘. 이렇게 다투고 있어. 이럴 때는 붙었다는 사실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증여의 효력이 확정됐다, 유효다, 건물을 내놔 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그래서 입증책임은 두 종류가 있다. 어떤 행위가 정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반면에 정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이렇게 키워드로 좀 입증 책임을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기한은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일단 종류는 정조건, 해지조건처럼 시기종기가 있어요. 시기는 효력이 발생해. 종기는 효력이 소멸해.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가 시기고요. 언제까지가 종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로 했냐? 이 임대 토지를 임차인에게 팔 때까지라고 정했어요. 문제가 생겼어. 팔지 안 팔지 불확실해. 따라서 이건 기한이 아니야. 결국 종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차인에게 팔 때까지라고 했는데 팔지 안 팔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한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둘 다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발생하는 건. 다만 날짜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날짜가. 확정기한은 날짜가 확실해. 31일 날 돈을 갚을게. 성년이 되면 사줄게. 반면에 불확정기한은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개집을 주겠다. 개는 죽어 확실해.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게 불확정기한입니다. 자, 문제가 이 불확정기한하고 정조건이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을이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어요. 갑한테 찾아와서 언제 보증금 줄 거냐 그랬더니 아직 주택이 비어있다. 임대가 되면 보증금 받아서 돌려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 자, 여기서 임대가 되면 불확실하죠. 임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갑이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주택을 부시고 신축할 수도 있고요.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증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이 임대가 되면은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해.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다고 조건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 이걸 조건으로 보면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고 안 되면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해석하면. 근데 안 되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대가 되든 증여나 매각이 돼서 임대가 불가능해지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기한으로 보자라는 거죠. 반면에 갑이 을한테 야, 주택이 임대가 되면 돈 빌려줄게. 이때는 어때요? 임대가 되면 빌려주고 안 되면 안 빌려줘도 되잖아요.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 임대가 되면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안 빌려줘도 돼. 그러면 조건이고. 그 다음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돼서 매각이 되거나 증여함으로써 임대가 안 되는 게 확정이 됐어. 이때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돼. 요럴 때는 기한으로 보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
좀 전에 이 보증금 반환 같은 것들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가 되면이라고 붙어 있다면 그건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에 불과하다. 그죠? 그게 디귿이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하고 정조건은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죠.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넘어가고요. 기한부 행위 효력. 자, 아까 정지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 그죠? 기한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가등기에서 보시겠지만,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나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는요, 가등기를 통해서 그 순위를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4조에서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하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152조. 시기가 붙어 있어.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겨. 시기, 종기가 붙어 있어. 도래했어. 도래한 때부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어. 끝. 장래효만 규정이 있어. 장래효만. 소급효는 규정이 없어요. 조건과는 달리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이게 없어.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특히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어서 당사자가 현재 누리는 이익. 이게 종기예요. 자, 임대차 기간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을 때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겠지. 이게 기한이 이익이에요. 임대인은 차임을 받겠죠. 이게 기한이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통신사랑 2년 약정했어요. 아직 2년 안 됐어. 다달이 통신비 할인 받아요. 기한 이익이에요. 여러분은 은행에서 2년 대출 받았어. 아직 2년 안 됐어. 따박따박 이자만 내면 돼. 원금 안 갚아도 돼. 이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어요. 아직 36개월이 안 돼. 다달이 할부금만 내면 원금 청구 안 들어와요. 이런 게 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한이익. 조문 암기. 기한이익은 일단 채무자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기한이익은 채권자에게 있을 수 있고 채무자에게 있을 수 있고 둘 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조문 암기하세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이익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되니까. 그래서 반대로 채권자가 나한테 기한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채권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냐? 있죠. 아까 2년 통신사 약정했지만 2년 되기 전에 통신사 옮길 수 있잖아. 기존 통신사와 다달이 통신비 할인받고 있던 이익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통신사 옮길 수 있지만 다만 통신사한테 위약금 줘야 되잖아요. 왜일까요? 상대방 이걸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한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 이걸 해야 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상대방이 이걸 해야 하는 경우 포기 못한다가 아니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사 옮길 때 기존 통신사에 위약금 주는 거예요. 그럼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을 중간에 뺏어버리는 거예요. 36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샀지만 기한이익을 상실해서 원금 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기한이익 상실이죠. 임대차 기간이 남았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인 계약을 해지해서 물건을 반환해라.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상실 사유가 뭐냐? 법에서 정한 게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거 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에서 요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시시켰어. 요거 나중에 저당권 침해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어쨌든 기한이익 상실 중에 채무자의 담보 손상 감소 멸실이 하나 있다. 그 다음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할부예요. 36개월 자동차 할부를 구매하면서 특약을 했어.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자, 그런데 자,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면 기한이 도래하잖아요. 기한이 도래하니까 원금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즉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할부회사가 원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바로 원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바로 기한이 도래하느냐? 아니면 할부회사가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느냐? 내가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바로 원금을 지급해야 되고 바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는지, 아니면 내가 2회 이상 연체했다 하더라도 카드회사가 할부회사가 원금 내놓으세요라고 해야 기한이 도래하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원금의 연체이자가 붙는지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대법원이 채권자가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걸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불러요. 우리 대법원이.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종류가 있다. 이거 구별하시고, 두 번째,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냐 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까지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구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대법원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관 중에서 기한까지 본문으로서 민법 총칙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물권법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물권법에서는 민법 총칙에서 봤던 내용들이 응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권법 들어가시기 전에 민법 총칙 우리 적어도 3번 정도는 강의를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앞에 했던 부분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쭉 한번 들어보시고 물권법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까먹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머리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자꾸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권법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